이번 주 글로벌 경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 주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에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에게 75조 원 규모의 스톡 옵션을 제공했는데 단 9주를 보유한 테슬라 주주가 이의 그 부당함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델라웨어주 법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머스크는 주주 투표를 통해서 소재지를 델라웨어주에서 텍사스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델라웨어주는 기업들에게 낮은 세율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델라웨어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CATL 장비를 사용해서 배터리 공장을 네바다주에 설립할 계획이며 이는 그 장비이기 때문에 IRA 법안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모델 YSX의 그 후방 카메라에 오류가 있어서 20만 대를 리콜합니다. 캐시우드는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틈을 타서 3,200만 달러 규모의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JP모건은 올해 테슬라 주가가 추가로 30% 하락할 것을 우려한다고 했습니다. 아마존이 그 반독점 규제 논란으로 1조 9천억 원 규모의 아이로봇 합병 계획을 중단했습니다. 아마존과 아이로봇은 1월 29일 EU 반독점 규제 기관의 반대에 부딪혀서 합병 계획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아마존이 2022년 8월 아이로봇 인수 계획을 밝힌 지 17개월 만입니다. 이에 그 아이로봇은 전체 직원 중 31%를 감원하고 CEO가 사임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목요일 장 마감 후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했고 주당 순이익도 호조를 보이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가의 그 EPS 컨센서스는 0.8달러였는데 실제로는 이를 훨씬 뛰어넘는 1달러였습니다. 메타가 인디애나주에 AI 중심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과거 메타버스 중심에서 이제는 AI 중심으로 사업의 방향을 완전히 전환한 행보입니다. 또한 그 알리바바와 테무 등 중국의 쇼핑 플랫폼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고 이로 인해 메타의 매출이 20%가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편 메타는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어닝 서프라이즈의 그 실적을 발표하면서 창사 후에 처음으로 주당 50센트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고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시간 내에서 약 1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다른 빅테크들과 달리 애플은 그 주가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이폰 판매 부진, 특히 중국 시장의 부진이 애플 주가 약세의 이유입니다. 목요일 장 마감 후에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4분기 연속 매출 감소에서는 벗어났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인 중국 매출이 13%나 감소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플이 1월 2일에 비전 프로를 정식으로 출시할 예정인데 사전 판매가 20만 대를 넘어섰고 외신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수요일 장 마감 후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모두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히 그 애저 클라우드 매출이 30%가 증가했지만 최근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AI 관련한 결정적인 소식이 없었다는 평가입니다. 알파벳도 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모두 예상을 넘어섰지만 광고 매출과 유튜브 매출이 예상을 하회했습니다. 특히 그 총 광고 매출이 전년 대비 11% 증가에 그쳤습니다. 덴마크의 제약사인 노보노디스크의 비만 치료제인 위고비하고 당뇨병 치료제인 오젬픽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작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비만 관련 매출이 154%나 증가했습니다. 금년에도 매출이 18%에서 26%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그 노보노디스크의 주가는 52주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비만 치료제는 2024년 내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섹터입니다. 미국 뉴욕의 그 교외에 위치한 지역은행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의 주가가 수요일에 38%가 폭락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의 여파로 대출 손실이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3월 그 지역은행 위기 당시에 그 파산한 시그네처 은행을 인수한 이후 대손충당금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에 그 지역은행 위기가 재점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의 주가는 목요일에도 9% 정도가 추가로 하락했습니다. 실적 악화로 촉발된 그 지역은행의 위기에 연준의 그 3월 금리 인하 일축 등의 영향이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의 그 현물 ETF 매도세가 완연히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GBTC에서 지금까지 약 30억 달러의 매도세가 나왔고 이 중에서 13억 달러는 수수료가 싼 다른 ETF로 이동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는 그 GBTC의 그 매물 압박은 막빠지고 10억 달러가 피델리티와 블랙록 ETF로 유입되면서 단기 바닥은 확인을 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그 비트코인이 43,000달러를 돌파한 상태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4월의 반감기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라늄 가격이 100달러를 돌파해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라늄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생산을 늘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급 불균형이 해소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라늄 가격의 고공행진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라늄 가격은 9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그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 우라늄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현재 17개국에서 60기의 그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110기가 계획 중입니다. 특히 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많은 원자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광산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최소한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월가에서는 우라늄 가격이 금년에 최소 105달러, 내년에는 최소 115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제프리 증권에서는 조만간 136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BOA는 유틸리티 기업들의 그 우라늄 수요 증가가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밝혔는데 유틸리티 기업들은 작년에 1억 6천만 톤의 우라늄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하원을 통과한 러시아산 저농축 우라늄 금수 조치가 상원을 통과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경제 지표와 글로벌 경제 이슈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 그 FOMC가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하면서 기준금리를 5.25%에서 5.5%로 유지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와 그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째,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감소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둘째, 경기 둔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이 필요하고 셋째, 고용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넷째,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FOMC 성명서에는 인플레이션이 2%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 때까지 금리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추가 금리 인상을 암시하는 내용, 그러니까 any additional policy forming이라는 문구는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그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점을 공식화했고 긴축 편향적인 문구는 삭제되었지만 파월 의장은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에는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불확실하다는 말을 했고 기자회견 도중에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발언을 하면서 다우지수가 200포인트 하락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미국 국채 발행 계획이 예상에 부합하면서 국채금리가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3.9%를 하회했습니다. 재무부는 2월부터 4월까지 장기 채권 발행을 전분기와 같은 수준으로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발행은 향후 몇 분기 기간의 마지막 증가가 될 전망이고 국채 발행 계획이 대부분 시장 예상에 부합했습니다. 재정 적자 때문에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해 왔지만 이번 발표로 시장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ING는 발행 규모는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지만 발행 규모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했고 예상치에 부합하는 채권 발행 규모로 채권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FOMC에서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금리가 내려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채 발행 그 계획이 예상에 부합함에 따라서 실질금리도 하락할 전망인데 이는 주식시장에는 좋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고용정보업체 ADP에 따르면 미국의 1월 ADP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10만 7천 건 증가했습니다. 이는 그 월가의 예상치인 15만 개보다 적었고 전월의 15만 8천 개 대비해서도 크게 하락한 수치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고용이 둔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민간 고용은 대부분 항목에서 증가 속도가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 시 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ADP 보고서는 데이터가 적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한 신뢰를 받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고서와도 차이가 납니다. 이런 이유로 ADP 민간 고용은 대략적인 고용 추이를 미리 가늠하는 정도로 사용이 됩니다. 뜨거웠던 고용 시장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건재하다는 징후가 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그리 신뢰할 만한 데이터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연준이 중요시하는 지표 중 하나인 12월 PCE, 즉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2.6%가 상승해서 약 2년 만에 처음으로 2%대에 진입을 했습니다. 12월 근원 PCE는 2.9% 상승해서 2년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치는 3%였는데 이를 하회했습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처음으로 3% 밑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월가에서는 미국 물가가 느리지만 하강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된 그 졸트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12월 구인 건수는 902만 6천 건으로 3개월 내 최고이고 전월 대비 10만 건이 증가해서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노동시장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채용은 6만 7천 건 증가, 해고는 8만 5천 건 증가이고 자발적 퇴직자 수는 3년 내에 최저입니다. 이는 결국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은 표면적으로는 강세이지만 세부적으로는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그 자본시장에서는 구인 건수 증가와 채용 증가라는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축소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발표한 미국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14.8을 기록해서 2년 내에 최고입니다. 이는 전월 대비 6.8포인트가 상승한 것으로 미국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준에서는 인플레는 둔화하고 있지만 경기가 강한 수준이라 물가 반등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가 고점이라는 것을 완전히 확인한 후에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주간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4천 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 대비 9천 건 증가했고 11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변동성이 적은 4주 이동 평균과 연속 실업보험 청구 건수도 전주 대비해서 증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기업들의 1월 감원 계획이 8만 2천 건으로 전월 대비해서 136%가 상승했습니다. 기술 부문과 금융 등에서 감원 계획이 늘어나면서 감원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균열이 생기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연준이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입니다. 미국의 1월 ISM 제조 PMI가 49.1로 기준선인 50은 하회했지만 전달의 47.1과 비교하면 소폭 상승했고 예상치였던 47.2도 상회했습니다. 이 수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하이면 위축세로 평가됩니다. 이번에도 50 이하로 위축세를 보였지만 시장에서는 제조업이 안정화되기 시작했다는 점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이번 제조업 지표는 미국 경기의 연착륙 전망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글로벌 IB들이 미국 증시의 긍정적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미국 증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블랙록은 인플레이션이 완화하면서 증시 상승의 모멘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고 특히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에 근접할 가능성이 크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예정이라는 점도 증시 상승의 모멘텀으로 봤습니다. 또한 AI 열풍으로 인한 주가 상승이 다른 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강하다는 점 등이 긍정적 요인입니다. 골드만삭스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연착륙을 가리키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긍정적 전망에 대한 가격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증시가 변동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BTIG는 미국 증시의 랠리가 한계점에 임박했기 때문에 일시적 조정 가능성을 예상했고 오펜하이머는 미국 연준이 하반기부터 한두 차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요르단에서 드론 공격으로 미군이 3명 사망하고 2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의 지원을 받은 급진 무장 세력에 의해서 이번 사건이 자행되었다고 밝히면서 이란을 배후로 지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란은 이번 공격을 주도한 단체는 자신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면서 이란이 이번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해당 지역에서 분쟁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에 백악관이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을 내렸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이 공격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이 책임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지만
중동에서 더 큰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지는 않는다. 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 구체적인 대응 방식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관은 우리는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여러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단계별 다수 공습을 시사했습니다. 중동 내에 그 전쟁을 두고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종전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10여 개 국가들이 가자지구 종전을 위한 물밑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두 국가 해법이 추진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설립을 반대하고 있어서 두 국가 해법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그 하마스 최고 지도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을 위한 미국, 이스라엘, 카타르, 이집트의 그 4개국 회의에서 제안한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인질을 3단계로 석방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타야후 그 이스라엘 총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가자 지구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했습니다.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설리반 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북한의 도발에 의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제한적 주식 대여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그 공매도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식 대여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만큼 이를 제한하려는 의도입니다. 상하이시는 5%의 경제 성장을 위한 금융 토지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자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중국의 빅테크들이 중국 부동산 침체 속에 잇따라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5.25%로 유지함으로써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은 성명서를 통해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언급을 삭제했고 그렇지만 현 수준의 금리를 얼마나 유지할지 검토 중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인플레는 둔화되었지만 홍해발, 물류 대란 등이 남아있어서 인플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앤드류 베일리 영국 중앙은행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하 시작을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언급함으로써 금리 인하 기대감을 일축시켰습니다. 시장에서는 그 영국 중앙은행이 6월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한 주간의 글로벌 경제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월 주식시장이 좋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